아카자와 정신병원에는 딱 3명의 환자가 남았습니다. 늘 발가락으로 탁탁 바닥을 쳐서 탁탁이라고 불리는 남자, 그리고 여자 옷을 입고 여자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서 가희라고 불리는 남자, 그리고 자신이 큰 부상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온 얼굴에 늘 붕대를 칭칭 감고 사는 부상자라고 불리는 남자, 이 세 사람이 끔찍한 살인사건에 휘말리는 이야기인데요. 아카자와 뇌병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들어보시죠. 네, 제가 요즘 너무 빠져있는 오사카 게이키치의 작품입니다. 오사카 게이키치 추리소설 3명의 미치광이. 아카자와 의사가 운영하는 사립뇌병원은 MC 외곽 근처에 약간 높이 솟은 아카츠치 산 위에 울창한 잡목림을 배경으로 화장터로 가는 도로를 내려다보듯 서 있는데, 이미 너무 구식 단층이라서 건물처럼 보이기보다 무슨 커다란 거미가 기어가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번처럼 흉악무도한 참사가 생기기 이전부터 이미 아카자와 뇌병원의 썩어빠진 판자 울타리 안에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나쁜 기운이 솟아오르듯 불길한 공기가 추적추적 빛을 머금고 벌레 붙은 대들보처럼 온 집안을 송두리째 몰락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아카자와 의사의 지론에 따르면 정신 이상자의 간호는 원래 매우 힘든 일이라고 한다. 환자의 상당수가 때때로 아주 사소한 이유로 혹은 심지어 아무런 동기가 없어도 폭행, 도주, 방화 등의 나쁜 행동을 저지르기도 하고, 이유 없이 자살을 시도하고자 하는 보잘것없는 감정의 착오로 식사 거부, 복약 거부 등의 행동을 해서 환자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간호사와 사회에도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충분한 감호와 환자의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 사회에서 격리하여 일정한 조직적인 병원에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정신 이상자는 보통 일반 환자나 부상자와는 달리 자신의 병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스스로 자신의 몸을 조심할 줄도 모르고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이 닥쳐오든 그걸 인지하지 못한 채 태평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간호하는 데에는 특별한 주의와 친절이 필요해서 병원과 같은 대규모보다는 오히려 가정처럼 외진 곳에서 소수의 환자를 맡아 간호하는 쪽이 성과도 좋은데, 간호 원칙의 첫 번째는 한 환자에게 한 명의 간호인이 계속 따라다녀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카자와 원장의 조상은 일본에서 가정간호로 가장 유명한 고장인 교토 이와쿠라 출신인 만큼 누구보다 빨리 이 점에 주목했다. 그리고 서로 모순되는 두 간호 형식을 절충하여 이른바 가정적 소병원을 창립했다. 하지만 환자 한 명당 간호인 한 명을 따로 두려면 중간 경비가 많이 들었다. 첫 대에는 그럭저럭 무사히 지나갔다. 하지만 2대째에는 슬슬 경영난이 찾아왔고 3대에 이르러 마침내 가세가 기울었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새로운 시립정신병원이 들어서자 그때부터 가뜩이나 많지 않던 환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
훈장을 늘어뜨린 장군이나 위대한 발명가들이 떠들썩하게 왕래하던 병원은 환자들이 하나둘 떠나가면서 지금까지는 활기찼던 노랫소리도 왠지 묘하게 주눅들고 쓸쓸하게 느껴졌고, 특히 바람 부는 밤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으스스함을 자아내곤 했다. 간호인들은 335 도망치듯 휴가를 내서 지금은 50이 넘은 늙은 간호인 하나가 겨우 남아 딱히 돌봐줄 사람도 없는 3명의 환자를 혼자서 계속 보살폈다. 이 밖에 약국 일을 겸한 직원이 1명 있었고, 여기에 원장 부부를 더해 7 남녀가 살고 있는 셈인데, 너무나도 황폐한 민둥산의 정적을 덮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인원에 불과했다. 닫힌 창문에는 거미줄이 쳐지고, 먼지 쌓인 다다미에는 푸른 곰팡이가 피어난 빈방들이 늘어나자 아카자와 의사의 마음도 숨길 수 없을 정도의 초조함으로 가득 찼다. 언제부터인가 엉겨붙기 시작한 분재들을 손질하면서 무심코 나무의 싹을 너무 많이 따버리거나 정규 회진 시간에 심한 차질이 생길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이윽고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그의 고뇌의 배출구가 환자를 향해 무모한 말을 던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예를 들면 이 미친놈아 라든가 너는 바보야, 뇌를 갈아 끼워야 한다고. 이런 말을 곁에 있던 간호사나 직원들이 지켜보면서 환자보다 원장을 더 불안하게 생각해 쓸쓸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 그가 그렇게 말할 때면 환자들은 갑자기 입을 다물고 늘 배운 대로 원장님 말씀의 뜻을 알아듣기 위해 애쓰느라 묘하게 눈을 부릅뜨면서 슬금슬금 주춤주춤 하곤 했다. 3명의 환자는 모두 중년 남성으로, 물론 각자 본명이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한 호칭으로 불리웠다. 탁탁, 가희, 부상자. 탁탁은 1호실 남자인데 매일 병실 창문에 기대어 화장터로 가는 자동차의 행렬을 쳐다보거나 전신주의 까마귀를 쳐다보면서 끊임없이 오른쪽 발가락으로 앞쪽 다다미를 탁탁 두드리는 버릇이 있었다. 이 버릇은 매우 집요하기도 해서 탁탁이 항상 서 있는 창 밑에 다다미 일부는 탁탁 할 때마다 발바닥과의 마찰로 부스스하게 일어나 약재를 가는 절구처럼 움푹 패여 있었다. 2호실 남성은 미리 말해두지만 환자가 적어지자 각 병실에 흩어져 있던 3명의 미치광이는 간호 편의상 안채와 가장 가까운 1, 2, 3호실로 옮겨졌고 나머지 4호실부터 12호실까지는 전부 비어 있었다. 2호실 남성은 가희라고 불리는데 수염이 멋있게 난 그가 여자 옷을 입고 가련한 소프라노 곡을 즐겨 불렀기 때문이다. 발광 당시 익혔을 법한 캐캐묵은 유행가를 밤낮 없이 소프라노의 음으로 계속 불러댔다. 사람들이 앙코르의 의미로 손뼉을 쳐주면 느닷없이 웃음을 터뜨리곤 했고, 다음으로 3호실은 부상자라고 불렸다. 어디 한 군데에 다치지 않았건만 그는 스스로 크게 다쳤다고 여기면서 머리부터 얼굴 가득 붕대를 감고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항상 방 안에 누워 위만 쳐다보고 있었다. 어쩌다 간호인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면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타인이 환부에 손대는 것을 완곡하게 거절했다. 그렇지만 역시 원장에게만은 얌전히 몸을 맡겼기 때문에
때때로 원장이 붕대를 갈아주어서 겨우겨우 청결을 유지하고 있었다. 3명의 환자들은 모두 온화한 성향으로 아카자와 병원이 망하든 망하지 않든 그런 것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좁은 울타리 안에서 매일 각자의 일에 부지런히 힘쓰고 있었다. 그래도 점점 간호가 소홀해지거나 식사의 질이 떨어지거나 하면 그들의 낯빛과 기력에도 일말의 어두운 그림자가 번지듯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러한 어두운 그림자가 원장의 노여움과 부딪히거나 하면 몹시 민감하게 비굴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말할 수 없는 야비한 공기가 점점 짙어지고 바람처럼 솟아오르는 것이었다. 그리고 끝내 그 바람은 더욱 강하고 격렬하게 회오리 바람처럼 휩쓸려 올라가 마침내 끔찍한 아카자와 뇌병원의 종말에 부딪혀 버렸다. 웬일인지 아침부터 화장터로 가는 자동차 행렬이 늘어서 있었고 끊임없이 이어진 민둥산 자락을 사람들의 행렬이 연막처럼 뒤덮은 어느 무더운 아침이었다. 늙은 간호사 도리야마 우키치는 여느 때처럼 6시에 눈을 떠서 이쑤시개를 하나 입에 물고 병실로 통하는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무심코 운동장 구석에 있는 판자 울타리의 뒷문이 열린 것을 보고는 멈춰섰다. 여기서 잠깐 설명하자면 아카자와 뇌병원의 부지는 총 500평으로 높은 판자담으로 둘러싸인 내부에는 진찰실, 약국, 원장 내외와 집안 사람들이 기거하는 이른바 안채와 기역자로 꺾인 한 채의 병실이 150평 정도 되는 환자 운동장을 사이에 두고 세면으로 둘러서 있었고 나머지 한쪽은 직접 판자 벽과 맞대어 있었으며 그 뒤쪽으로는 나무 담이 붙어 있었다. 물론 환자 운동장으로 직접 이어진 나무문이기 때문에 안채의 부엌문과는 달리 대문처럼 열리는 일은 절대 없었고 항상 굳게 잠겨 있었다. 하지만 가끔 원장이 여기서 뒤쪽 잡목림으로 아침 산책을 나가곤 했기 때문에 문득 도리야마는 그러면 원장님이 밖으로 나간 걸까 하고 일단 나무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설령 원장이 산책을 나갔더라도 중요한 나무문을 열어두고 가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여태까지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는 것이다. 도리야마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무문에 도착하자마자 몹시 불안한 듯 단밖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잡목 가지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새들이 짹짹 노래를 부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자 도리야마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 무심코 깨물고 있던 이쑤시개를 집어들었다. 언제나 아침 일찍부터 들려오던 가희의 소프라노 노랫소리가 오늘 아침은 조금도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가희의 소프라노는커녕 그토록 집요하고 촌스러웠던 탁탁 소리조차 어찌된 일인지 들리지 않았다. 텅 빈 병실은 몹시도 얌전하고 고요하여 이 밝음 속에서 죽은 듯 기분 나쁜 정적을 담고 있었다. 완전히 조용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낮고 느리지만 빠르고 높게 도리야마의 심장 뛰는 소리만이 들려오고 있었다. 이거 완전 큰일 났는데.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린 도리야마는 순식간에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그대로 병실 쪽으로 달려갔다. 딸랑딸랑 철컥
잠시 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고 이윽고 슬픈 듯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사무실에서 1호실로 이어지는 복도를 밀치고 아직 잠들어 있을 의사 부부 본체 쪽으로 달려갔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환자들이 모두 도망쳐 버렸어요. 곧 실내가 깜짝 놀란 인기척으로 소란스러워졌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죠, 선생님? 글쎄요, 원장님은 건너편 침실에 계신가? 빨리 깨워보세요. 건너편 침실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없나요? 어쨌든 환자들이 모두 도망갔어요. 공실에는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좀 깨우시죠. 선생님이 보이질 않아요. 이윽고 도리야마와 아카자와 부인 그리고 약국 일을 맡아보는 직원 이렇게 세 사람이 단정치 못한 모습으로 운동장으로 뛰어나갔다. 큰일이다. 이러고 있을 수가 없다. 도리야마를 선두로 세 남녀는 곧바로 병원 안부터 바깥의 잡목림까지 눈에 핏발을 세우고 분담해서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뒷문 앞으로 다시 모였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된 걸까요? 약국 직원이 쭈뼛쭈뼛 말했다. 소란에 놀란 까마귀들이 잡목 가지 끝에서 불길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도리야마는 무릎을 부들부들 떨면서 당황했지만 갑자기 몸을 숙이며 말했다. 오라, 이거 나무문 바로 안쪽에 맥주병처럼 보이는 것이 산산조각 난 채 흩어져 있었다. 병실 변소에 비치한 방취제 유리병이었다. 그리고 그 부근 일대에 이미 말라붙어 딱딱해지기 시작한 검붉은 액체의 비말이 점점 눈에 띄기 시작했다. 직원이 새된 소리를 질렀다. 이건 뭐야? 도리야마, 이건 뭔가 끌었던 자국 아니야? 아카자와 부인이 가리키는 곳의 지면에는 확실히 무엇인가 무거운 것을 끌었던 자국이 병실 쪽으로 나 있었다. 그 흔적을 바느질하듯 따라가 보니 세 사람은 말소리를 죽여가며 흔적을 따라갔다. 곧장 판자 울타리를 따라 병원의 변두리 변소까지 갔다. 마루가 없는 시멘트로 된 토방이었다. 하지만 그 토방을 들여다본 세 사람은 순간 앗하고 말할 수 없는 공포의 외침을 내뱉으며 못 박혀 서버렸다. 토방이 온통 피바다였고 그 핏덩이 한가운데 나동그라지듯 쓰러진 사람은 어젯밤 잠옷 차림 그대로 끔찍한 모습을 한 아카자와 원장이었다. 피바다 속에서 싸늘하게 빛나는 유리병 조각으로 그런 듯 얼굴 전체에 엄청나게 긁힌 상처가 니코고리처럼 피를 뿜어냈다. 특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던 것은 앞니마에서 뒤쪽 머리뼈까지 뻥 뚫린 커다란 구멍에서 뇌가 빠져나와 머릿속이 텅 비어있는 모습이었다. 빠져나간 뇌는 어디로 간 건지 주위에는 그림자도 형체도 없었다. 급히 연락받은 MC 경찰서에서 사법주임을 선두로 한 경찰관이 아카자와 뇌병원으로 몰려든 것은 그로부터 20여 분 뒤였다. 사법주임 요시오카 경관은 완전히 상기된 도리야마 우키치에게 이런저런 사정을 듣고 부랴부랴 부하 경찰관들을 사방팔방으로 내보냈고
탈출한 3명의 미치광이를 수색해서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잠시 후 검시관 일행이 도착하자 즉각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고 또 예심 판사의 신문도 시작되었다. 도리야마, 아카자와 부인, 직원, 이 셋은 정신도 몸도 온전치 못한 것처럼 보였고 처음에는 횡설수설한 진술로 담당관을 괴롭혔지만 그래도 점점 침착하게 아카자와 뇌병원의 현재 상황부터 그 흉측한 분위기, 원장의 거칠었던 언행, 그리고 3명의 미치광이의 특징에 대해 돌아가면서 묻는 대로 답했다. 한편 법의관의 의견은 원장의 죽음은 오전 4시경으로 추정되며 그 시각에는 모두들 자고 있었고 커다란 소동에 따른 소음 같은 건 들리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원장은 항상 일찍 일어나 잠옷 차림으로 체조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도 파악되었다. 대략적인 조사가 끝나자 검사가 사법주임인 요시오카 경관에게 말했다. 어쨌든 범행 동기는 명료합니다. 문제는 3명의 미치광이가 공범인지 아니면 3사람 중 누군가가 혼자 저질렀고 나머지는 그저 문이 열려있는 걸 보고 각각 뿔뿔이 흩어졌는지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범인을 체포하려면 몇 명의 경찰관이 필요할까요? 일단 5명을 보냈습니다. 5명이요? 검사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래서 무슨 정보는 있습니까? 아직입니다. 그렇죠. 제 생각엔 5명으로는 너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도망친 미치광이는 3명입니다. 심지어 어딘가 숨어버렸을지도 모르는데. 검사는 문득 무언가를 깨닫고 두려움에 금세 얼굴이 굳어져 뒤따라 나갔다. 아, 이거 참 어디로 숨어버렸을까. 지금 이 경우는요, 잡을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놈들 큰일 낼 사람들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범인은 미치광이 3. 그것도 단순히 미친 게 아니라 갑자기 흉악해져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놈들입니다. 아, 정말이지. 그런 놈들이 만일 부녀자가 많은 시내로 도망친다면 이거 어떡합니까? 예심 판사가 창백한 얼굴로 대화에 끼어들었다. 무서운 일이지요. 검사는 떨면서 사법주임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이거 조금도 머뭇거릴 수 없겠습니다. 즉시 경찰을 증원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시 전체의 파출소에 알려서. 요시오카 사법주임은 눈빛을 바꾸어 허둥지둥 안채로 달려갔다. 현장에서 경찰로, 경찰에서 시내 각 파출소로. 갑자기 강한 긴장이 전화선을 스쳐 지나가면서 아카자와 뇌병원의 임시수사본부는 긴장감으로 가득해졌다. 곧 증원되어 온 경찰들은 2 부류로 나뉘어 일부는 시내로, 일부는 뇌병원 민둥산을 중심으로 외곽 일대로 퍼져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소식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았다. 요시오카 경관은 초조한 듯 이를 갈았다. 아직 더 이상의 흉악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하지만 우물쭈물하고 있을 수는 없다. 조금이라도 빨리 체포해서 참사를 미연에 방지해야만 한다. 미치광이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거라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문제였다. 이런 생각이 들자 사법주임은 더더욱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이럴 때 미치광이들은 대체 어디로 숨는 걸까?
도대체 어디로 숨어드는 거지? 그렇다. 이 문제는 어지간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정오가 되어서도 희소식이 없자 사법주임은 결심하고 일어섰다. 그리고 본부를 시내 경찰서로 옮기고 서장에게 그곳을 맡긴 후 아카자와 병원 반대편 교외에 자리한 시립정신병원으로 찾아갔다. 사정을 설명하자 원장 마츠나가 박사는 곧바로 만나주었다. 아, 이거 엄청난 짓을 저질렀군요. 이미 어디선가 소문을 전해 들은 듯 불그스레한 얼굴을 한 사람 좋아할 것처럼 보이는 마츠나가 박사가 사법주임에게 인사하며 의자를 권했다. 소문은 들었습니다. 근데 어쩐 일이십니까? 실은 그 일 때문에 서둘러 부탁을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세 사람 다 안 잡힌 겁니까?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법주임은 몹시 괴로워하며 조속히 말을 꺼냈다. 선생님, 대체 이 미치광이들 어디에 숨어들까요? 아니면 뭔가 일을 저지르거나 자해라도? 글쎄요. 잡히지 않는 걸 보니 숨어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어떻게 숨어 있을까요? 이거 워낙 위험한 사람들이라 서둘러야 하는데. 그러자 박사는 쓴웃음을 지으면서 말했다. 하하,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친구들은요, 생각도 깊이 하지 않고 감정도 그다지 풍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도 다 개인차가 크지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또 제각기 자신만의 색채가 있고요. 그래서 솔직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우 어디에 누가 어떤 식으로 숨었는가 하는 쪽보다 원장을 살해한 게 세 사람이 함께 한 건가 아니면 한 사람의 범행인가 하는 점이라고 봅니다. 한 사람의 범행이라면 그 범인은 좀 정신이 이상해져 있겠지만요. 적어도 나머지 두 사람은 이제 분명히 흥분도 가라앉고 해서 배가 고프다는 것도 느낄 거고, 그렇게 되면 은신처에서 슬금슬금 기어나오게 될 겁니다. 아니요. 이 흥분만 가신다면 위험한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셋이 공범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좀 달라지겠죠.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많이 곤란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요. 엉겁결에 사법주임이 말을 끊었다. 세 사람 모두의 안부가 염려가 됩니다. 아이고,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이유로요? 사법주임은 어렵다는 표정을 하며 얼굴을 붉혔다. 글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제가 약국에서 들었는데요. 아카자와 원장은 요즘 심하게 초췌해져서 환자를 꾸짖을 때 뇌를 꺼내버려라, 뭐 이런 무모한 말을 자주 했다고 하더군요. 아, 그렇다면 그게 동기일까요? 뇌가 끈해져서 없어졌으니까요. 아니, 잠시만요. 제가 들은 바로는 분명 뇌를 갈아치워라 였지 뇌를 꺼내라는 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갈아치워라. 갈아치우는 것과 꺼내라는 건 아주 다르지요. 사법주임은 알 듯 모를 듯 해서 그냥 건성으로 대답했다. 박사는 이어서 말했다. 그렇습니다.
바보들도 나름대로 이해력이 있습니다. 뇌를 갈아치우라고 말한 사람, 그 영리한 사람의 뇌를 뽑아낸 남자가 앞으로 대체 뭘 하려고 한다고 생각되십니까? 사법주임은 은연중에 깜짝 놀라 일어섰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잡으며 무심코 마치나가 박사에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자 박사는 쾌활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 그럼 가능한 빨리 그 불쌍한 미치광이가 자신의 머리를 때려 으깨서 죽지 않도록 부디 빨리 잡아주십시오. 아, 예. 이 사건에서 정말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거 누구나 다 말조심을 해야 하겠군요. 정신병원을 다녀온 요시오카 사법주임은 그래도 왠지 마음이 편했다. 마츠나가 박사의 가르침에 따르면 탈주한 미치광이가 일반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위험은 별로 없다는 뜻이 된다. 그러한 걱정이 많이 완화되어서 안심이 된 것이다. 지금 현재 그 3명의 미치광이 모두나 혹은 그중 한 명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보다는 먼저 제거해둔 선생님의 뇌를 자기 것으로 바꾸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체 이 무슨 정신 나간 끔찍한 사건이란 말인가. 요시오카 사법주임은 하나의 불안이 가신 대신 또 하나의 공포에 식은땀을 흘리며 본부에 들어가자 길을 쓰고 수사 지휘를 계속했다. 역시 전문가의 감정은 훌륭하게 들어맞았다. 그리고 사법주임의 노력 또한 점점 결과로 나타났다. 우선 그날 저녁이 되자 탈주범 중 한 명인 가희가 마침내 화장터 근처의 모습을 나타냈다 경관들에게 붙잡혔다. 마츠나가 박사의 추측대로 흥분이 가라앉자 가희는 서쪽 하늘이 자줏빛으로 타오르기 시작할 때 화장터 뒤편의 잡목림 은신처에서 평소 자주 불러댔던 애처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소프라노의 음색을 들은 눈치 빠르고 주의 깊은 사복경찰 한 사람이 그쪽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짝짝짝 손뼉을 쳤다. 그러자 가인은 순간 잠잠해져서 잠시 의심하는 듯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내 안심한 듯 다시 구슬픈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복경관은 다시 한번 박수, 그리고 앙코르. 마침내 웃음소리마저 새어나오면서 둘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고 의외로 쉽게 붙잡을 수 있었다. 여자 옷을 예쁘게 차려입은 가희가 자동차에 타고 무대가 아닌 경찰서로 연행되어 오자 사법주임은 용기를 내어 신문에 들어갔다. 그러나 곧 상대가 도저히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사법주임은 마츠나가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사는 퇴근 후 문병 겸 아카자와 뇌병원으로 가고 있었다고 하는데 사법주임의 전화를 받자 곧 달려와 주었다. 그리고 사정을 듣고 가장 먼저 가희를 잡은 경관의 기지를 칭찬했다. 아, 정말 훌륭한 조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루려면은요, 결코 자극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부드럽게 풀솜으로 목을 조르듯이 상대와 같은 레벨이 되어서 좀 유치한 감정이나 사색의 움직임에 능숙하게 그 레벨을 맞춰줘야 하지요.
박사는 가희를 상대로 잠시 묘한 문답을 주고받다가 은연중 날카로운 눈으로 상대를 검사하는 듯 하더니 곧 돌아서서 사법주임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남자는 범인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피가 묻어 있질 않잖아요. 그 정도의 잠극을 저지르고 이렇게 깨끗할 리는 없습니다. 역시 공범이 아니었고요. 나머지 두 사람 중 누군가가 혼자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남자는 이제 살던 곳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박사의 지시대로 가인은 무사히 아카자와 뇌병원으로 돌아갔다. 사법주임은 남아있는 탁탁과 부상자 수사에 전력을 쏟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마츠나가 박사의 무서운 예언은 또 한 번 사실로 판명되었다. MC 변두리 근처에 있는 토공들의 단골 술집인 이즈마라고 하는 곳의 주인이 밤에 목욕탕에 가려고 가게 포렴을 걷고 있을 때 어두운 도로 끝에서 비틀비틀 다가오는 남자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여주인은 바로 빽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옷 앞서풀 풀어헤친 중년 남성이었는데 얼굴 전체가 피투성이가 된 채 두 눈을 이상하게 뜨고 마치 지장보살처럼 한쪽 손바닥 위에 무언가 으깨진 두부 같은 것을 소중히 들고는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선로 저쪽으로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술집 이즈마의 주인으로부터 그 얘기를 전해들은 경관의 보고를 받자 사법주임은 창백한 얼굴로 일어섰다. 그리고 마츠나가 박사에게 동행을 청하고 우선 그 변두리 술집까지 차를 몰았다. 주인한테 다시 한번 앞선 내용을 확인하고 미치광이가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선로 쪽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마침 그 무렵 마츠나가 박사가 말했던 흥분이 가라앉고 배가 고파지는 시기가 왔는지 시내를 관통하는 M강 부근에서 또 한 명의 미치광이가 잡혔다. 그것은 머리에 온통 붕대를 칭칭 감은 부상자로 마치 가희가 나타났을 때처럼 흔들흔들 다리 위에 나타나 몹시 난처한 모습으로 어두운 수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모습을 이상하게 본 행인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매미 잡듯 붙잡은 것이었다. 부상자는 가희와 달리 약간 저항하는 몸짓이 있었지만 곧 얌전해져서는 본서로 끌려갔다. 선로 건널목 근처에서 이 보고를 받은 사법주임은 달려온 경찰을 향해 즉시 입을 열었다. 근데 그 미치광이 몸 어딘가 붕대에 피가 묻어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금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디엔가 뒹굴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 붕대에 집 부스러기 같은 걸 많이 달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사법주임은 옆에 있는 마츠나가 박사와 잠깐 얼굴을 마주보고 웃으며 말했다. 좋아, 그럼 그 사람을 아카자와 뇌병원까지 데려다 줘. 부드럽게 다뤄야 해요. 경찰관이 떠나자 사법주임은 박사와 나란히 다시 선로를 따라 어둠 속을 걷기 시작했다. 드디어 알게 됐군요. 박사가 말했다. 예, 이제 하나 남았네요. 그건 그렇고 대체 어디로 기어들어간 걸까요? 여기저기 어둠 속에서 때때로 경관들의 회중전등이 개똥벌레처럼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다. 그런데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전방의 선로 위쪽 어둠 속에서 회중전등이 크게 호를 그리더니 으아 하는 고함이 들려왔다. 무슨 일이야? 사법주임이 엉겁결에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이어서 맞은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법주임님이세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요시오카 경관과 마츠나가 박사는 함께 달리기 시작했다. 곧 경관이 서 있는 곳까지 달려가자 주임은 그곳에서 마침내 무서운 상황에 맞닥뜨리고 말았다. 선로 옆에 쓰러진 탁탁은 마치 레일을 베개 삼아 그 위로 머리를 얹고 있었던 것처럼 이미 머리가 무참하게 산산조각 나서 근처 자갈 위로 흩날리고 있었다. 이윽고 탁탁의 시체를 일단 선로 옆으로 치우자 주임과 박사는 곧 간단한 검시에 들어갔다. 하지만 곧 주임은 참을 수 없다는 듯 일어서더니 홀로 중얼거렸다. 이거 정말이지 무서운 결말이로군요. 그러자 아직도 시체 앞에 쪼그리고 앉아 그 부드러운 양발을 만지작거리고 앉아있던 박사가 불시에 얼굴을 들었다. 결말이요. 박사는 날카롭게 힐난하는 쪼로 말을 하면서 그러나 몹시 초연하게 일어섰다. 어찌된 일인지 지금까지와는 달리 얼굴빛이 몹시 창백했고 격렬한 의혹과 고민의 빛이 얼굴 한쪽에 넘치고 있었다. 잠시만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박사가 그렇게 신음하듯 말했다. 그리곤 몹시 괴로워하며 얼굴을 숙이고 망설이는 듯 잠시 힐끔힐끔 탁탁의 시체를 바라보다가 이윽고 결심한 듯이 얼굴을 들었다. 그렇네요. 지금 결말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아무래도 제가 전혀 엉뚱한 착각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임님, 아직 결말에 이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라고요? 요시오카 경관은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다그쳤다. 하지만 박사는 그의 서슬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슬쩍 탁탁의 시체를 바라보며 묘한 말을 했다. 그런데 아카자와 원장의 시체는 아직 그 뇌병원에 남아있나요? 그로부터 20분쯤 후 마츠나가 박사는 거의 강제로 사법주임을 이끌고 아카자와 뇌병원으로 갔다. 밤에 민둥산에서는 잡목 나뭇가지가 바람에 살랑거리고 어디선가 올빼미의 울음이 계속 들려왔다. 박사는 안채에서 도리야마 우키치를 붙잡아 원장의 시체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예, 아직 허락이 없어서 아직 장례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면서 도리야마는 촛불을 켜고 병원 쪽으로 두 사람을 안내했다. 2호실 앞을 지나자 방으로 돌아온 가이의 소프라노가 오늘 밤은 중얼거리는 듯한 저음으로 들려왔다. 3호실 앞에 이르자 불이 켜진 유리 미닫이 문에 커다란 그림자를 들이우며 횡하니 미닫이 문을 연 부상자가 의아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4호실부터는 전등이 꺼져 있어서 복도가 캄캄했다. 도리야마는 촛불을 비추며 앞장서서 5호실로 들어갔다. 아직 관을 못 찾아서 이런 모습입니다. 도리야마는 말하면서 촛불을 내밀었다. 원장의 시체는 방 한 구석에
기름 종이를 깔고 그 위에 눕힌 뒤 흰 천을 씌워 놓았다. 박사는 말없이 곧바로 그쪽으로 다가서더니 몸을 웅크리고 흰 천을 걷어치웠다. 그리고 시체의 오른발을 번쩍 들어올리더니 도리야마에게 말했다. 불 좀 비춰주십시오. 떨리는 손으로 도리야마가 촛불을 내밀자 박사는 양 엄지손가락으로 시체의 발바닥을 꾹꾹 주무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발바닥은 웬일인지 몹시 딱딱했다. 아무래도 커다란 굳은 살 같았다. 박사는 이번에는 좀 더 발을 들어올려 엄지발가락 끝을 비틀어 당겼다. 등불에 비친 그 엄지발가락은 놀랍게도 크게 부풀어 올라 있었고 마치 경석처럼 딱딱했다. 순간 도리야마가 촛불을 껐다. 갑자기 주위가 캄캄해졌다. 그리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운다고도 부르짖는다고도 할 수 없는 세상 무서운 도리야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거는 탁탁이 발입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그치지도 않았는데 마치 박사의 목소리와 같은 또 다른 한 명의 날카로운 외침이 거친 발음과 함께 어둠 속을 구르듯 문 쪽으로 다가왔다. 주인님 빨리 오세요. 이어 복도에서 심한 발소리가 뒤엉키는가 하더니 뭔가가 미닫이에 부딪혀 탁 하고 유리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혼비백산한 사법주임 요시오카 경관은 정신없이 복도로 뛰어나오자 두 개의 싸우는 사람의 그림자가 사무실 앞에서 서로 양팔을 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당황하며 달려가다가 곧 머리에 흰 붕대를 감은 사람을 목표로 거구의 몸을 부딪혔다. 부상자는 바로 붙잡혔다. 수갑을 채우자 부르퉁해져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마치 꿈이라도 꾸고 있는 것처럼 묘하게 우울한 표정으로 눈을 껌뻑이기 시작했다. 마츠나가 박사는 허리를 주무르며 일어서더니 한 손으로 바지의 먼지를 털어내며 말했다.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씨름이라는 걸 해봤네요. 사법주임이 끝내 참지 못하고 말했다. 대체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자 박사는 부상자 쪽을 바라보았다. 이거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정말 얼이 빠진 건지 일부러 얼 빠진 척하는 건지 지금부터 실험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서 부상자 앞으로 몸을 숙여 눈만 드러낸 부상자의 얼굴을 지그시 노려보았다. 그러자 부상자가 다시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다. 주임님, 꼭 붙잡고 계십시오. 이윽고 박사가 부상자의 머리에 양손을 내밀자 상대는 갑자기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주임은 무턱대고 억눌렀다. 마침내 두 사람은 힘이 다 빠지고 말았다. 하지만 박사는 지치지 않고 일어서서 사정없이 붕대를 풀기 시작했다. 희고 긴 그 천이 날뛰면서도 점점 풀어졌다. 턱, 코, 뺨, 눈. 지금까지 박사 뒤에서 꼼짝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던 도리야마가 혼비백산하듯 외쳤다. 아니, 이건 선생님! 앞에는 아카자와 의사가 창백한 얼굴로 우두커니 서 있었다. 경찰이 보낸 자동차 안에서 마츠나가 박사는 말했다. 이런 교활한 범죄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언제나 뇌를 갈아 끼우라는 꾸지람을 들었던 미치광이가
실제로 그 가르침을 실행해 버리려고 했던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거꾸로 자기가 그 미치광이를 죽이고서는 자신이 죽은 것처럼 꾸며놓다니. 뇌를 거칠게 제거해버리면 그게 누구 얼굴인지 알 수 없잖아요. 옷을 바꿔놓기만 하면 그걸로 된 거지요. 그런데 아카자와 원장이 탁탁과 부상자의 시체를 바꿔놓는 큰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아니요. 술집 주인이 봤던 남자는 탁탁이가 아니라 바로 원장이었죠. 누군가에게 그런 장면을 일부러 슬쩍 보여주고 선로에 찾아오면 미리 죽였던 부상자의 머리를 마치 미치광이가 자기 뇌를 갈아치우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처럼 탁탁이가 스스로 한 것처럼 꾸며서 기차에 치이게 했던 거겠죠. 하하, 역시 그 방면 사람답게 미치광이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상자를 죽여놓고 스스로 사건의 결말을 빨리 짓기 위해 부상자로 둔갑을 해서 일부러 한번 붙잡혔었기 때문에 결국은 들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로에서 죽은 남자를 탁탁이라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근데 생각만 하면 되는데 그 탁탁이의 발바닥에 다다미가 움푹 파일 정도로 늘 문질렀던 그 발바닥에 굳은 살이 없어서 들키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부상자를 죽이고 선로 근처에서 탁탁이를 죽이면 완전한 성공이었죠. 그리고 2, 3일 안에 어디선가 보호자가 왔다고 하면 가짜 부상자는 아카자와 내 병원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지요. 가족과 함께 돌아간 걸로 착각들 할 테니까요. 그리고 아카자와 미망이는 병원을 정리하고 물건을 다 돈으로 바꿔서 예, 그렇습니다. 분명 그 원장은 막대한 생명보험도 들어두었을 겁니다. 그리고 돈을 쥔 과부는 혼자서 어딘가 사람 없는 시골 구석으로 이사를 하게 됐겠죠. 거기서 죽은 남편하고 합류할 예정이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할 생각들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그 원장도 딱할 정도로 초조한 상황이었던 모양이지만 아무래도 자기 환자들, 그런 순진한 사람들을 미끼로 이런 참혹한 일을 저지르다니 도무지 동정을 할 수가 없군요.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사법주임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무언가가 생각났는지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바로 약간 위험 있는 표정을 되찾으며 말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사건에는 가르침이 참 많군요. 누구나 모든 걸 조심해야 합니다. 신청년 1936년 7월호. 네, 90년 전에 쓰여진 소설이라는 게 정말 저는 믿기지가 않아서요. 물론 지금 막 나오는 추리소설들 읽다가 읽으시면 어설프다, 허술하다 그렇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요. 정말 기발하지 않습니까? 그 세 명의 별명도 재미있었고요. 탁탁이의 발바닥, 제가 발가락이라 그랬는데 발바닥 전체네요. 이 발바닥에 있는 굳은 살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네요. 그냥 적당히 사라졌으면 됐을 텐데 굳이 부상자로 꾸며가지고 다시 찾아오는 바람에 너무 완벽을 기하다가 제꾀에 자기가 넘어간 꼴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사법주임 요시오카 경관이 그 시에 새로 생긴 정신병원 마츠나가 박사님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꼼꼼한 수사는 이루어지기 힘들었겠죠. 오사카 게이키치의 작품에는 항상 이렇게 민간인 탐정이 등장을 합니다. 주변에 이렇게 뭐랄까 통찰력 있고 관찰력 뛰어나고 탐구심 있는 재미난 마음 따뜻한 탐정 같은 아는 사람이 하나쯤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떨 때는 시간에 막 쫓겨서 녹음을 하고요. 그치만 대개는 제법 미리 녹음을 해놓는 편입니다. 제가 막 쫓기는 걸 진짜 너무 싫어해서 미리미리 녹음을 해두거든요. 그것의 병폐 단 한 가지는 병폐라기보다 단점은 제가 여러분의 이 반응을 보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오사카 게이키치 작품이 좋아서 지금 줄곧 녹음 중인데 과연 여러분도 좋아해 주셨을까? 탄굴기 아직 공개 전인데 저는 정말 너무너무 재밌는 소설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탄굴기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어주셨을까? 그런 또 두려움이 스멀스멀 다가옵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크게 보면 딱 두 개의 감정이 있대요. 두려움과 사랑.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감정은 사랑이라고 분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모든 것은 두려움입니다. 누가 미운 것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까 봐 두려운 걸 수 있고요. 내일 시험이라서 걱정이 되는 것도 결국 잘못 보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고 이런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도 다 재밌어 해주시겠지? 그렇게 착각하면서 녹음을 마치는 게 맞는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언제나 감사한 하이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잡이 들을 때는 내가 온라인 쇼핑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따로 찾아가서 하려니까 귀찮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듣고 있다가 참 그거 살 거 있었지 하면 안잡이에 올라와 있는 제품 사진 아무거나 클릭하고 그 쇼핑몰로 들어가셔서 대개는 쿠팡인데요. 들어가셔서 원래 계획하셨던 물품 구입하시면 됩니다. 안잡이는 늘 편집실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샴푸를 올리는 것 같던데요. 샴푸 그거 사셔야 되는 거 아니고요. 그냥 클릭만 하고 들어가시면 똑똑한 알고리즘들끼리 서로 다 대화를 나눕니다. 유튜브 채널 안잡이에서 쿠팡 너희한테 손님 모시고 왔다. 수수료 안잡이한테도 조금 떼어줘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십시일반 쌓여서 안잡이의 제작비에 큰 보탬이 됩니다. 네. 사실 모든 유튜버가요. 모든은 아니고 대부분의 유튜버가요. 처음 유튜브를 야심차게 시작은 합니다만 그 말을 하는 게 그렇게 쑥스럽고 명구스럽달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거 있잖아요. 그거 타협하는데 참 한참 걸리거든요. 그 말하기가 왜 그렇게 쑥스러운지요. 근데 안잡이는 이제 막 쇼핑까지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네. 어쩌겠습니까? 저도 살아야죠. 네. 근데요, 진짜 너무 덥네요. 지금 8월 초에 녹음하고 있는데요. 요번 주 내내 일기예보가 밤 기온이 27도더라고요. 이거 온열 질환자들 정말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여러모로 힘든 날들입니다. 잘 견뎌내시고 함께 이 여름을 일단 통과해 보아요. 네, 물러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맘대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